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건강하게 보내셨죠? 오늘도 조동창 의학 전문 기자와 또 남주현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취재하면서 다니다 보면 뭔가 네. 위험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예, 취재 예. 현장에서 네네네. 아니 그때 저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요. 되게 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뭔가 감염원이 되고 전파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럼 막아야 큰일 되니까 나죠. 예, 네. 그래서 위험한 데는 요즘에는 거의 취재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다니는 현장은 주로 병원이니까 네. 조심은 한다고 해도 어떤 위험성에 노출된 건 사실이죠. 근데 물론 저는 뭐 자가 격리 대상자나 운이 좋게도 네. 혹은 어떤 제가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제가 이제 동선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 적이 없어서 되게 고마운 일이긴 다행이네요, 한데 진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뭐 장모님, 장인어른을 만나 뵙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너무나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애나 뭐 이렇게 친구들이야 뭐 젊으니까 대부분 그리고 젊은 분들 물론 방심하지 않아야겠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 괜찮으니까 그냥 그분들이야 뭐 저기 하는데 만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머님 꿈을 좀 꿔요. 보고 싶으셔서요? 네, 우리 어머님이랑 이제 카톡으로만 얘기를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그 아들들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건 되게 거의 금기어랑 비슷하거든요. 딸들도 무뚝뚝한 딸들은 다 그래요. 되게 그래서 제가 어렵죠, 그런 제가 게. 이제 올해 들어서 어머니한테 네. 카톡을 할 때는 사랑하는 엄마, 좋네요.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시작해서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되게- 사태가 되게 가족을까지 철저하시네요. 돈독하게 만들어주네요. 뭐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모님을 안 뵙는 네, 그래도 요즘 그러신 주말- 분 네, 많더라고요. 많은데요. 네. 저희는 그렇게 못 하고 있어서 약간은 대단하다 플러스 부럽다 약간 그런. 아니 그건 있죠. 이제 예를 들면 만약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봐주셨던 시기였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돌봐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돌봐주시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제가 출근을 못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시기가 아닌 게 다행인데 그래서 지금 아이를 돌보셔야 되는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것도 걱정이죠. 걱정이 좀 네.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그러고 저도 있습니다. 부산에 친정이랑 시댁이랑 다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서 인사드리고 했었거든요. 지금 거의 석 달째, 넉 달째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얘기할까봐 하면서 내가 안 할까 했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밝아져. 아니야, 웃으면서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연이 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본격 주제로는 역시 코로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방송에서 사실 말하기 부끄러운데 좀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셨다면서 하시면서 저는 38살 여성인데요. 21살 때 병원에서 겨드랑이 액취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정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나 어느 순간 다른 곳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슴 부위인데요. 브레이지어를 하면 가슴이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액취증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겨드랑이 쪽에서도 조금씩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막 요즘은 데오드란트 같은 거를 열심히 바르고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수술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 너무 아팠던 기억도 있고 해서 겁이 나는데 지금은 수술법도 좀 새롭게 많이 생겨났고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액취증 수술을 했는데도 다시 냄새가 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건지 수술 후에 다른 곳에서 냄새가 나는 건 왜 그런 건지 또 액취증 수술 종류가 많은데 어떤 수술법이 좋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뭐 여러모로 좀 물어봐 주셨어요. 네. 네. 이분 사연 때문에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제 전공은 아니라서 이제 이 외과를 음. 전공했던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자문을 네. 구했는데 일단 이제 다한증과 액취증은 조금 달라요. 아, 그러니까 다한증은 땀이 많이 나는 네. 거죠. 근데 액취증은 땀 중에서 음. 약간 특정 성분, 이게 뭐 영어로는 아포크린이라고 하는데 음. 그 성분의 땀이 나와서 어떤 냄새를 일으키는 게 이제 그 액취증이라고 액취증인데 네.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 손에 땀이 많이 난다. 그래서 손에 땀을 많이 나는 어떤 신경을 차단하면 손에 많이 땀이 나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손에 땀이 안 나는 대신 다른 부위에 음. 땀이 더 많이 나는 그렇다면서요. 그게 일반적인데 음. 액취증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포크린이 이 분비하는 그런 땀샘은 특정 대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부위에 특정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 그걸 제거했다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 본인의 케이스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헌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취증을 수술했는데 다른 부위로 옮겨가서 그게 나온다라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단서를 찾아서 보면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아서 나아졌지만 처음에 시작은 이 가슴 쪽에서 다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겨드랑이에서도 다시 또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냐면 네. 겨드랑이에서 재발을 했다. 그게 거기서 나기 시작했고 그 생활하다 보면 겨드랑이에서 그 땀이 가슴으로 이제 흘러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에도 냄새가 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건 진찰을 받아봐야겠죠.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겨드랑이와 이 가슴 부위를 본 다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슴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겨드랑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치료법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한 어떤 수술법을 막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국가건강정보 포탈 의학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탈 사이트에 가서 액취증을 찾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요 수술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사이트 이름이 뭐라고요? 국가건강정보 포탈 의학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건강정보 포털 이렇게 뭐 쓰시면 됩니다. 검색하면 예, 되시겠네요.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네. 이제 액취증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액취증을 검색하시고 거기에 이제 국가정보 포탈, 건강정보 포탈을 찾아서 클릭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아포크린이라는 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는 냄새가 없답니다. 네. 그럼 이게 왜 냄새가 생기냐?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문제잖아요. 나와서 네. 세균과 아. 결합을 해서 어떤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그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자주 깨끗하게 세균이 그 아포크린 땀샘을 어떻게 이용하지 않게 잘 닦아주거나 혹은 겨드랑이 털을 밀어주는 것. 그래서 겨드랑이 털을 밀어주면 세균이 덜 자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보존적인 방법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부터 해야겠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겨드랑이 털을 다 영구를 제모하는 방법, 그다음에 레이저로 제모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술로 그 아포크린 그 땀샘을 다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저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네. 아마 제가 이 분야는 전공을 안 해서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비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레이저로 이렇게 땀샘을 땀샘을 제거하는 게 네. 가장 최신의 수술로 보여요. 네. 근데 비용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비용 대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까지 합쳐서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액취증 수술은 그 다한증 수술처럼 여기를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다른 데서 똑같이 다한증처럼 더 많이 땀이 나는 네. 현상은 없나요? 네, 네. 아, 이건 액취증은 좀 다른 네. 그러니까 수술법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다 손에 많이 나는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땀샘을 자극하는 땀샘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땀샘을 자극하는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네. 그러니까 그 교감신경이 손바닥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서 땀이 많이 나는데 이것은 겨드랑이에 있는 자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뭐 나올까에 없죠. 그리고 그 아포크린이라는 땀샘은 특히 동양인에게는 겨드랑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뭐 나온 결과니까 다른 쪽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되게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요즘은 뭐 예전에 21살 때 수술하셨으면 뭐 15년보다 훨씬 더 전에 수술하신 거니까 아마 통증에 대한 것도 훨씬 더 좋아졌을 거고 좀 용기 내셔서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겨드랑이의 문제 같아요. 지금 그쪽에 다시 아포크린 그리고 이게 냄새만 안 난다면 사실 병은 아니죠. 아포크린이라는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네. 다만 이게 이제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불편하니까. 불편하죠. 예. 날씨 더워질수록 이제 신경 많이 쓰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포크린 양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배? 이게 인종 저도 어제 찾아봤는데 인종별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아포크린 샘이 네. 서양이나 흑인보다 훨씬 더 적어요. 적다. 예, 적어요. 적고 그리고 위치도 예. 아시안 중에서도 사람마다 또 다 예, 다른 거죠. 예, 예. 네, 우리 예전에 왜 할머님들이 백인이나 이렇게 외국인 오면은 네, 그렇죠. 냄새 나요. 냄새 난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게 예.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네, 외국인들을 보면 그게 백인 분이건 흑인 분이건 냄새가 좀 냄새가 나요. 좀 강한 예, 뭐 강한 그런 냄새가 나요. 특유의 뭔가가 냄새들 있잖아요. 특유한 냄새가 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냄새 후각은 1번 뇌신경 중에 후각이 1번 신경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후각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1번 신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가장 일찍 마비되는 신경이기도 해요.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 확 나다가 조금만 지나면 금방 적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동양인의 냄새는 우리가 적응된 상태고 서양인, 흑인과 백인의 냄새는 우리가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냄새를 확 조금 느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아포크린 샘만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면 네. 우리는 훨씬 적고요. 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재밌네요. 네. 특이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 해주셔서 요 사연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본격 주제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모두 질문 드려봅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예전에 사스 메르스가 이게 모두 1차적으로는 박쥐가 숙주였다고 들었는데 이번 코로나19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박쥐가 숙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박쥐는 왜 그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박쥐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때는 박쥐 자신은 괜찮은데 왜 사람에게 전염됐을 때는 치명적인 건지 궁금해하셨고요. 또 요즘 하나 네. 하나 하고 그렇게 답하고 할까요? 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박쥐에게 보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말을 못하는 박쥐니까 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강력한 추론을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아직은 대답할 수 없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바이러스 학자들이 사스에 대해서는 박쥐가 숙주라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스는 확실하다. 중간 숙주인 거죠? 그러니까 맨 1차 숙주. 그렇죠. 사스는 1차 그러니까 숙주? 예. 1차 숙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서는 박쥐가 1차 숙주고 2차가 이제 뭐 다른 뭐 낙타나 뭐 다른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사스만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사람에게 온 우리가 실제로 2015년에 걸렸던 메르스가 진짜로 낙타에게 온 것이냐라는 실험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만큼 이게 낙타에서 온 게 아니라 혹시 다른 곳에서 왔을 수도 있다. 사람 사이에서 변이 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실험이 2020년에도 진행되고 있을 만큼 하지만 그래도 밝혀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상태로 보면 1차가 박쥐, 2차가 낙타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된 거니까 이게 숙주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단정지어서 말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죠. 네. 그런데 대부분이 1차는 박쥐라고 생각합니다. 박쥐는 이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미 걔네들이 갖고 다니는 건 확인됐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2차가 뭐 우리 그때 얘기했죠. 무슨 천산갑인가요? 천갑산인가요? 천산갑이죠. 이게 칠갑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헷갈려. 오해 안 해요. 제가 원래 기사를 천산갑인데 네. 제가 천갑산으로 쓴 거예요. 아, 정말요? 썼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오디오를 수정했어요, 제가. 어. 왜 나는 있어요. 천산갑을 천갑산으로 했나 봤더니 네. 칠갑산 때문이었고 아, 이제부터 헷갈릴 것 같아요. 선배한테 얘기를 들어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천갑산이라고 쓴 다른 기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김환 아나운서가 어디 네. 나가서 꼭 하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자기가 뉴스를 읽는데 야생 동식물이 있었대요, 단어 중에. 근데 이거를 그렇게 바꿔 읽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 헷갈려서. 야동 생식물 이렇게 읽어서 큰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다고. 네, 그런 경우 흔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말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언어네요. 야동 생식물이라는 아, 거. 그러네. 특히-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큰일 날 네. 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박쥐라고 그러니까 1차 숙주가 박쥐일 것이라고는 상당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믿고, 근데 이 2차 숙주가 뭐 밍크인지 아니면 뭐 천산갑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디베이트가 있다. 네. 그런데 그럼 박쥐는 쥐는 이게 남들한테 퍼뜨리면서 왜 쥐는 치명적이지 않느냐? 이건 이제 오늘 오전에 한양의대 그 보건대학원 미생물학과 이근화 교수에게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근화 교수님이요? 예, 이근화 교수가 옮기셨어요? 예, 제주대에서 한양대 그러니까 취재원 관리를 하라고요, 남정 기자. 그러게요. 네? 아이고야, 그랬구나. 잘 연락 한번 됐네요. 드리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19 인터뷰에 적극 활용해야겠으니 공부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복균자가 있어요. 내가 균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는 있으나 나에겐 별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그 복균자 개념은 원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네. 예를 들면 다제내성 세균, 우리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슈퍼박테리아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그리고 학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환자들에게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슈퍼박테리아 다제내성 세균 감염증이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복균자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박쥐는 어떻게 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것도 아직은 추측. 근데 이제 학계에서 바라보는 건 어떤 거냐면 박쥐는 일반 우리보다 체온이 높답니다. 온도가.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역력 우리가 싸우는 면역력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식 세포라고 하는 마크로파지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어렵고 막 유식해 보여요. 근데 그래 보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먹는 뭐 대식 세포 그리고 걔가 딱 잡아먹으면서 그 대식 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비를 해요. 그럼 사이토카인이 림프절에 있는 우리 막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목에 뭐 딱딱하게 붙는 거 있죠. 네. 그 림프절에는 뭐 T셀, B셀 이런 셀들이 잔뜩 있는데 네. 거기에 영향을 줘요, 사이토카인이. 네. 그러면 T셀, B셀이 막 또 하면서 각종 안티바디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역력들이 있는데 이런 면역력들이 온도가 높아서 대단히 평소에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쥐가 네. 자기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서 지는 안 걸리고 네. 전파만 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네. 보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도 박쥐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보는 게 가장 그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의학적인 얘기는 아닌데요. 네.
박쥐가 정말 다양하고 그 숫자가 많아서 전체 포유류 4마리 중에 1마리가 박쥐래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동굴 같은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집해 있어서 상상하니까 막 뭐 바이러스, 무섭다. 균 그런 것들을 네. 공유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면하면서 밀집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아프리카나 중국의 동굴 같은데 가면 정말 우리 나 근데 본 그러면- 적이 없는데 걔네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황금박쥐가 있는 걸까요? 그건 없습니다. 아이 그건 모르죠. 황금을 있는지 가지고 있는 없는지 박쥐는 없겠죠. 있는지 이름을 없는지 그렇게 우리는 지을 수도 모른다. 있겠지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렇게 모여 사는데도 박쥐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하다면 그 방법이 하나의 우리의 뭐 목표가 좀 되문되지 않나? 모이면서도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같은 환경은 아니니까. 막 그냥 막연히 던진 거예요. 약간 동굴이라는 습하고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네. 동굴 말고도 호주 같은 데 보면은 야외에서 생활하나요? 동굴에 나무에서 살면서 과일 먹는 박쥐들도 있더라고요. 오. 희한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종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포유류 중에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박쥐가 많답니다. 개체수가 엄청나게 네, 많은 네. 거군요. 그것도 처음 안 사실이네요. 그래서 전염 숙주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요즘 뭐 백신이 개발 중이다, 곧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참 많이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스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사스 메르스 때도 지금 코로나19처럼 백신이 조만간 개발된다 이런 기사를 참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매번 전염병이 돌 때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혹시 제약회사들의 뭐 마케팅 때문인가요? 아니면 조동찬 기자님과는 다르게 다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기자님들의 보도자료 받아쓰기 때문일까요? 정확한 내막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조 선배 너무 잘하는 분인 것 이거 같아요. 혹시 이분은. 본인이 쓰신 기사 아니시죠? 사연 아니시죠? 네. 지금 날 의심하냐?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네, 거라고? 뭐 의심할 수 있죠. 이런 이제 다소 개인적인 나는 의견을 류일 보내주셔서. 아나운서가 너무 좋은 게 네. 이런 얘기할 때 네. 보도국 후배들은 이렇게 막 하다가도 날 의심하는 거냐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 깨갱 한번 해야 되죠. 깨갱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내리는데 류일 아나운서는 네. 의심할 수 있죠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참 좋아요. 배우지 마라. 그래서, 일단 네. 백신 역시 제가 취재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취재하는 백신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약회사가 더 잘 알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이러스 학회가 더 잘 알고 그다음에 국제백신연구소 이런 단체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임상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근데 제가 이제 뭐 하지만 저희가 바이러스 학회와 뭐 제약회사 뭐 자체는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데가 국제백신연구소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국제백신연구소에 물어봤어요.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뜨는데 곧 개발에 될 것이다.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뜨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제 국제백신연구소의 지금 연구소 소장이 지금은 공석인데 그 대행을 송만기 박사라는 분이 하세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지금 똘똘한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백신 후보 물질을 다 한 7, 8개를 추합해서 네. 시나리오를 돌려봤다. 이렇게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그런데 최상의 시나리오를 돌려봤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는 1상과 2상 사이를 동시에 하면서 가장 좁히고 간격을 좁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맞물려서 3상을 바로 돌려서 중간에 탈락하지 예, 않고 탈락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이 했더니 15개월 걸리더라. 최상의 시나리오를 돌렸을 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 나온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당장 어떤 진정제 역할을 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사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네. 저한테 뭐라고 그럼 제가 그 국제 백신 연구소의 쿼터를 따고 인용을 해서 제가 그것을 써도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런 기사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괜히 이런 이제 발표나 기사들이 나오면 그 관련주들이 막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근데 생쇼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이거는 있었어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제 입장에서 네. 뭔가 항변은 아니고요. 그 항변할 제가 항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의학적 지식이 많은 일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쓸 일은 별로 없는데요. 네. 근데 일단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 건 사스 같은 경우는 백신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취재를 하면서 바이러스 하시는 어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스는 그때 사실상 일단은 사라졌잖아요. 어딘가에 숨어 빨리 있을 종식이 됐었나요? 예, 어딘가 숨어 있을 것으로는 추정되지만 어쨌든 사라졌기 때문에 당장 필요가 없으면 연구비 지원도 없어요. 그래서 사스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이 안 됐. 예, 걸로? 너무 뭐 그 이후로 거의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당연히 백신은 나올 이유가 없죠. 네. 이건 어쨌든 제약회사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중동을 중심으로 주로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약회사에서 뭐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변이가 많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조 선배 아시면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받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파우치 박사가 뭐 18개월 얘기했었나요, 선배? 미국에서? 그렇죠, 18개월. 빠르면 18개월. 어쨌든 그런 그 미국의 가장 지금 저명한 코로나19 얘기를 관련해서 가장 앞서가는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스트레이트 거리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기사화를 할 같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네. 이제 자꾸 그런 요구를 받는 것이 너무 지금 이 희망적인 기사가 없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희망을 주는 전혀 근거가 없지 그렇죠. 않은. 이렇게 어쨌든 예. 연구가 진행 중이야. 지금 치료제 백신 없고 대증적인 치료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지만 그래도 진행 중이야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필요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정확히 전달할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사실 여태까지 백신이 나온 적이 없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몇 시즌 계속 변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는 거고 거기서 잘못 선택하면 미스매치가 발생하면 효과가 없다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여기 비하인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이제 뭐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A 회사와 B 회사는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주식이 빵 터졌죠. 네. 근데 C 회사도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국제 백신 연구소에 타당성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게 여기는 좀 똘똘한 것 같은데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이게 만약 타당하다고 하면 뭐 조기자한테 뭐 제보하겠다 했는데 결국 국제 백신 연구소가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이거 조금 어렵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아예 보도 자료를 안 낸 거죠. 자기네 낸 후보.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C 회사 방법이 맞는 거 아닌가? 신뢰가 저는 가는 뭐냐면 거죠. C 회사가 그래서 상당히 다시 봤어요. 와, 아니 그 좀 회사도 양심적이네요, 더. 그 회사도 주식 회사거든요. 그래서 A 회사, B 회사처럼 보도 자료 내고 해가지고 주식이 확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잘할 텐데 미리 다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만약 했다면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이거 타당성하자 해보자라고 했으면 아마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발표를 안 했고 A 회사, B 회사는 그런 거 아예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회사 국제백신연구소가 보기에는 아예 타당성,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할 이유가 없을 만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회사들 보도 자료는 좀 걸러서 보고 그러겠네요. 충분히 검증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그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기자들이 청사진 쓴 같은 거 것들은, 있잖아요. 네. 그 정부 차원에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그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저는 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됐느냐? 그럼 제가 이제 2008년에 들어왔거든요, SBS를. 2009년 똥오줌 못 가릴 때 신종플루를 맞았습니다. 당시에도 뭐 어마어마했어요. 네. 막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네. 그 당시에 신종플루 치료약을 개발했다는 제약회사들이 기자회견을 뻥뻥합니다. 보도자료 내고. 국내 회사였나요? 국내 회사예요, 국내 회사. 어. 뭐 그때는 이제 총을 맞는다고 총을 맞아서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서 막 하는데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 나왔습니다. 그때 그 회사들이 독감 치료제 개발했다는 거 안 나왔고요. 그때 제가 이제 취재해 보는 거 뭐냐면 독감 치료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뭔가를 해왔던 사람들이 뭔가 이거에 딱 적응을 해서 나올 수는 있어도 네. 아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딱 나온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고요. 근데 2015년 메르스 때도 지금도 그 기사 나옵니다. 메르스 치료약 했다라는 거. 근데 2020년까지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 도 메르스 치료약 개발했다 하는 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는 데는 그런 2019년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경향이 저에게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 사스가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진 건가요, 아예? 네, 사스는 2004년 이후로 세계보건기구가 2004년 어느 시기에부터 이제 WHO가 종식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현재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보고된 사례는 없어요. 근데 선배 지금 사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네. 우리는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쓰지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변종된 변이가 돼서 건가? 이걸로 하는? 나타났다고는 보기 어려운 건가요? 와, 이건 진짜 전문적인 질문이겠네. 아니 근데 그걸 뭐 저라고 안 네. 궁금했겠어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실은 그 의견도 있어요. 국내 바이러스 학자 중에서도 이건 사스가 변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사람이 있고요.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리고 아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다. 사스와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분은 실제로 서로 친한 관계예요. 친한 관계인데도 해석이 다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어제까지인가요? 73개인가의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분석을 의했는데 특이하게 의미 있는 거를 없었다 했잖아요. 그 의미 있는 게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 달라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14개의 중요한 프로테인이 있는데 거기서의 변이도 국내 학자들마다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미를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정답인 거죠.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다른데. 근데 그 다른 게 어떤 의미인지를 현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사스로부터 변형된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건 아니다. 완전 다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다르다고 보는 분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조 기자 나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나도 내가 예전에 많이 이렇게 내 생각이 맞다. 나의 연구 결과가 맞다고 했는데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틀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바이러스 학회에서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는 처음보다 양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조금씩. 어쨌든 우리가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그 부분은 사실 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사스처럼 코로나19도 어느 순간 갑자기 백신도 개발되기 전에 종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 사이에서 얘가 너무 잘
부착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옮겨가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될 거, 사스처럼 종식될 거라고 기대하는 학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이거가 사실은 어. 우리가 본격 주제로 하려고 네, 좀 했는데 준비를 또 해오셨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오늘 완전히 이분이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요 자세한 얘기를 써주신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덴탈 마스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3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바깥쪽 1차는 방수층으로 되어 있어서 수분이나 비말 성분이 흡수가 안 돼서 비말의 침투를 막고 2차는 필터층으로 되어 있어서 세균을 걸러주고 안쪽 3차는 흡수층으로 되어 있어서 내 침이나 콧물을 흡수해서 밖으로 안 빠지게 해준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 3단계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덴탈 마스크가 바이러스 막아주는 원리가 이런 3중 구조 때문이라면 솔직히 면 마스크에는 이런 3중 구조가 없으니까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기능이 없는 것 아닌가요? 하고 궁금해하셨어요. 네. 이 이제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남정 기자가 이제 본인이 취재하셨던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팟캐스트에서도 뭐냐면 보건용 마스크 뭐 N95 뭐 KF94 뭐 KF90 KF80 이런 걸 차는 게 좋겠지만 네. 면 마스크나 치과용 마스크라도 괜찮다. 빨았으면 왜냐면 이게 좋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비말 감염이니까 네. 비말을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 예를 들면 손수건으로 가리고 휴지로 가리고 그다음에 옷소매로 우리가 가리고 기침하라는 기침 예절을 이제 질병관리본부도 권장했는데 그거보다는 어째서 첫 마스크 치과용 마스크라도 네. 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할 필요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저기 해야 되는 건데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수정해야 되는지를 이제 뭐 남정 기자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일단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직접 그 코로나19 환자분 4분을 모셔서 다 동의를 얻고요. 4분을 모셔다가 2가지 종류 마스크를 씌워서 이제 기침을 뭐 계속 하실 테니까요.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겠죠? 네. 기침할 때 바이러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를 직접 테스트를 하셨어요. 네, 2가지면 어떤 종류의 2가지죠? 그러니까 3번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마스크 쓰지 않은 상태로 했고 네. 그다음에 덴탈 마스크 네. 그 지금 이 사연 네, 보내주신 네, 네. 분이 말씀하신 덴탈 마스크 치과용 마스크 하나와 네. 100%면 마스크 이렇게 3번을 검사를 했더니 네. 물론 마스크 하지 않았을 때가 가장 바이러스 로드가 그 양이 많았지만 네. 그것보단 적긴 한데 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 썼을 때 다 바이러스가 밖으로 튀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그냥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네. 확진자거나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마스크를 그냥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쓴다고 해서 완벽하게 차단하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궁금한 건 덴탈이랑 면은 차이는 없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오히려 면 마스크가 더 양은 적었어요. 의외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놀라웠거든요. 네네. 네, 이 연구의 함의를 그 아산병원 김성환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네. 일단은 나를 이런 마스크를 썼을 때 나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근데 어쨌든 이 밖으로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더니 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 본인께서도 그래서 어쨌든 확진자나 본인이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겠구나라는 네. 결론을 얻으셨다. 근데 이제 과연 여기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덴탈 네. 마스크나 면 마스크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지,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딱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가 나를 보호해주지는 않을 거다. 뭐 그 보호 능력은 상당히 떨어질 거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그 연구 결과는 만약 그것도 상당히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게 좀 의외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거 면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를 써라 하는 것은 손수건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듯이 면 마스크를 쓰고 덴탈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해야
다른 내가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권장한 건데 실은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거 지금은 세계 최초의 실험이에요. 사실은 이 실험이 네. 면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에 이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효과에 대한 거 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폐를 안 끼치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 결론을 효과적이지 않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걸 막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근데 우리가 왜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사용했냐? 네. 그런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한 거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기침을 하고 내가 호흡기 증세,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증상이 없을 때는 기침을 안 하니까 사실은 면 마스크나 이런 거를 해도 크게 상관없겠죠. 근데 내가 기침을 한다. 기침을 하면 내가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때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쓰고 다중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게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내가 재채기라고 기침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은 재채기는 아니고 기침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재채기는 애취고요. 기침은 콜록콜록인데 저는 이제 재채기일까 기침일까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증세가 나와 있는 각국의 연구들을 계속 정말 왜냐면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 되고 저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인 게 아니라 재채기는 아니고 기침이더라고요. 애취가 아니라 콜록콜록인데 네. 내가 콜록콜록하는 증세가 있으면 그때는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를 쓰고 다중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겠다. 그때는 다중이 모여 있는 곳에 안 가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가야 되면 그때는 꼭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자신이 보호가 얼만큼 되는지는 연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건 똑같지 않을까요?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근데 좀 거는 다른 것 들어올 수도 같아요. 있다는 다를 수 있나요? 이게 이 예. 필터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 연구팀이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여러 가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이게 뭐 공기 역학에 의해서 이 기침을 하거나 날숨일 때는 여기가 이제 들뜨는 거예요.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그 네. 보건용 마스크도 여기 꽉 누르지 않으면 그 재채기하거나 기침할 때는 여기가 뜨고요. 들이마실 때는 여기가 딱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아래로 샌다. 그 덴탈 마스크도 그렇고 면 마스크도 위아래로 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아마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럼 기침이 나올 때 좀 이거를 마스크를 한 채로 손을 좀 막으면서 해도 더 근데 좀 그건 효과가 되게 있을까요? 위험한 게 네. 마스크 겉면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연구에서도 아산병원 연구에서도 희한하게 안쪽에는 바이러스가 없었는데요. 마스크 겉쪽에 바이러스가 검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스크 겉면은 만지지 마셔야 됩니다. 이 버릴 때도 조심조심 하셔서 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귀 싸서 쪽만 이렇게 만져야겠네요. 네, 그래서 예. 잘 버리시고요. 이거 버릴 때 또 좀 아. 신경 써서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점차 진행이 되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우리 마스크 막 논란 있을 때 미국 CDC는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는다 네. 뭐 그랬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상당히 제한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였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호흡기 증세가 없는데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 이런 거지. 실은 감염병에서 차단하는 것은 CDC도 상당히 인정했는데 근데 지금 완전히 그게 바뀌었죠. 마스크 지침 바뀌어야 된다. 적극 쓰게 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이번에 마스크 논란을 보면서 네.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서 마스크를 쓰는 선택을 하셨죠. 네. 그리고 그 마스크를 쓰는 게 우리나라의 이 진정세를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물론 현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겠죠.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알려드리면 또 우리 국민들 이렇게 또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해주실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고로는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하는 게 더 안전하겠지. 그렇죠. 라고 아무리 그래도 생각하잖아요. 예. 이 실험에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게 덜 나가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마스크는 아직까지는 필수로 이제 착용을 하고 다니시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네. 뭐 이런 생활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관심 갖는 기사는 네. 출구 전략에 대한 기사가 지금 계속 저는 관심이 가요. 네. 제 뭐 심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네. 지금 우리가 봤던 남준 기자하고 저가 1월 3일부터 이 코로나19를 보도를 해왔는데 네. 물론 우리 국내 환자는 1월 20일 날 처음 발생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석 달을 보도를 해왔는데 석 달이군요. 석 달이죠. 되게 지치면서도 지금 이제 관심 가는 건 출구인데 네. 거기서 이제 막 그 관심 가는 것 중에서도 이제 항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면 걸린 사람이 면역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생긴 사람한테는 이제는 일상생활에 어떤 권리? 당신은 한 달간 일상생활 할 쿠폰을 주는 걸? 그런 거를 조금 누군가가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인도발 기사인데 네.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공기가 안 좋은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되게 그 유명한 사원이 뭐죠? 타지마할 저긴가요? 하고 거기가 완전히 공기가 맑아졌어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히말라야가 보이는 사진이 인도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싹 멈추니까 경제 활동이 줄어드니까 공장 가동도 안 공기 되고. 공기가 깨끗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인도발 기사인데 인도발 기사를 저희가 이제 번역한 걸 전 본 건데 그 기자는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멈추게 했더니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우리를 되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 분명하지만 이 고통이 주는 어떠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좀 이제 뭐 끝난 마무리 단계니까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분명히 코로나19가 이 갖고 오는 우리 뉴노멀 시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학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휴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학교가 맞는지 정말 학원이 맞는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학원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학교와 학원을 중단해 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저는 뭐 그냥 학원은 안 다녀봤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급진적이신데. 엄마들한테 엄청난 화살을 받겠는데요.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왜 서태지와 아이들을 있잖아 그 교실이 돼야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우와 정말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에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막 소리를 지르고 와 저런 분들이 있다니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20년이 지났는데 왜 교실 이데아 같은 그런 그때 엄청난 인기였어요. 매일 전국에 뭐 몇십만의 아이들을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몰아넣고 하면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애가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안 가면 너무나 나에게 일상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우리 애가 좀 다 컸을 즈음에 아이들은 참 좋아하더라고요. 학교 안 가는 거를. 네, 학교 안 가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엄마들은 죽어나고 입장차가 있는 건데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참 힘든 면도 많지만 이렇게 정말 틈새마다 좀 좋은 면도 어떻게 찾아보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값 내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여성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화장 안 해도 돼서 좋아 이러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인데 화장 안 하신 건가요 오늘? 저는 했어요. 하신 카메라 건가요? 오늘 있으니까 예. 못 알아보실까봐 화장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버텨 나가야죠. 뭐. 자,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선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몇 번 찍으실 거예요? 안 가르쳐 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가는 게 얼만큼 이제 진짜 준비를 하고 가야 될까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일단 예. 그 선별진료소래요. 투표소에 왜 이러세요? 투표소에 이제 이런 걸 하기로 했죠. 체온 측정을 해서 37.5도인가요? 37.5도 이하여야만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거 뭐 저는 그 크게 괜찮을 문제가 것 될 것 같아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 그래도 이제 코로나19가 그 확 퍼졌던 것들을 지금까지의 이제 그런 사례들 보면 실내였고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1분이죠. 엘리베이터에서 1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되게 예. 좁은 실내였고 있어서. 그리고 거기서는 아마 증세가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침을 했을 때 나오는 바이러스 농도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뭐 조심은 하더라도 해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선별진료소래 사전 투표 방법도 했잖아요. 그 훨씬 더 사람이 덜 붐비는 거에서 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기다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네.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 다 간격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기다리겠지만 네. 그때 말을 많이 안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말하는 것도 남정 기자가 최근에 취재한 게 있잖아요. 그냥 그 일상 대화를 나눴을 때 전혀 말할 때 뭐 침방울이 많이 튀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긴 한데요. 특별히 많이 튀시는 분들도 또 따로 네네.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튀나 해봤더니 네. 거의 0.0165초 만에 응?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네. 360개가 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우와. 않는 침방울까지 해서.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네. 시간에 그래서 예. 말 한마디 뭐 안녕 잘 지내 뭐 이 정도 잘 지내 말만 그 해도 영어가 뭐였죠? Stay well이었나? 저 사실은 거기 좀 사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사연요? 스테이 헬스였는데요. 아. 남주현이 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스테이 웰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원문에 보면 뭐 스테이 헬시 같은 뭐 그런 짧은 인사라고 돼 있어서 의미가 다 통하니까 뭐 상관없죠. 그래 뭐. 괜찮을 거야라고 네. 사실은 나중에 알았어요. 뉴스 나가고. 아 근데 그게 이게 좀 안 게 웰은 그게 안 들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똑같이 단어를 하더라도 네. 네 단어 뭐 휴대전화 하면 별로 그 팀이 안 튀지만 네. 추파춥스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healthy 하면 더 튀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well 하면 제가 불 튀고. 그 대학 다닐 때 제 동기들이 저를 놀리는 방법이 동찬아 추파춥스 한번 해봐. 진짜 추 발음 안 되신다. 네. 투파투스? 근데 어쨌든 그 0.0165초는 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그 한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스테이 앞쪽이었기 때문에 기사에는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할 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침방울이 많이 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누가 무증상 감염인 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하러 가실 때 마스크 하시고요. 뭐 야외에 계신 경우는 조금 덜하겠지만 이 안쪽에서 대기할 때는 말씀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네. 대화는 안 네. 하시는 게 더 그렇죠. 안전하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그것의 교훈은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좁은 공간에 있었을 때는 이런 시국에는 그것도 교훈인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아이들 집에서 시끄럽게 싸우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너네 둘 다 조용해. 하고 싶은 말씀 카톡으로 해. 이러거든요. 정말 필요한 얘기도 카톡으로 근데 할 수 제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요즘에 새롭게 네. 생긴 습관이 있어요. 네. 카톡을 하면서 네. 제가 그걸 말로 해요. 선배 그건 노화에 하는 증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야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그냥 쓰면 되잖아요. 말을 하면서 쓰고 근데 있다고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해 하면서 말을 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카톡으로만은 나의 이 분풀이가 안 되는 거야. 쓰는 걸로만은. 화를 좀 화를 내야 되는데. 다운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저 아닌가요? 카톡의 대상이? 좋은 측면도 있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진짜 그러더라고요. 야, 나이를 먹으니까 나는 음. 혼잣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을 했나 봐. 이 휴대폰 AI 있잖아요. 네. 그게 답을 하고 인식했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 지금 내가 지금 늙었다. 노화의 하나의 징표라고 지금 그 얘기를 말 하는 거야. 바로 알아들으시 역시.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해서 너는 안 늙냐? 너는 안 늙을 것 같아?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시죠.
자, 다음 주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tower@sbs.co.kr로 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